220년 겨울이었습니다. 형주 맥성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작은 성 한, 식량은 바닥났고 구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관우였습니다. 59세의 노장이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천하가 두려워하던 장군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을 무릎 꿇게 했고 적장 방덕의 목을 베었으며 번성을 물에 잠기게 한 전략가였습니다. 훗날 그는 무신으로 추앙받지만 그날 맥성에서는 그저 고립된 패장에 불과했습니다. 동맹이었던 오나라가 칼을 베들었고 믿었던 부하들은 항복했으며 지켜야 할 형주는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관우는 아들 관평과 함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나라 장수 마충의 복병에 걸렸습니다. 생포되어 손권 앞으로 끌려갔고 항복을 거부한 뒤 그 자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관우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최후를 맞았을까요? 왜 천하를 떨치던 장군이 쓸쓸히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촉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관우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주는 장강 중류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북으로는 위나라, 조조와 국경을 맞대고 동으로는 오나라 손권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촉한에게 형주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북벌의 전진 기지였고 동맹의 완충지대였으며 경제적 생명줄이었습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유비는 208년 적벽대전 이후 형주 남부 사군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손권과 영토 분쟁이 있었지만 형주 대부분을 유비가 장악했습니다. 219년 유비가 익주로 들어갈 때 형주를 맡긴 사람이 바로 관우였습니다. 왜 관우였을까요? 관우는 유비가 가장 신뢰하는 장수였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침상을 같이 쓸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형제의 의를 맺었다는 연희의 도원결의는 허구지만 세 사람의 끈끈한 관계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관우는 전략적 안목도 뛰어났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명장 알량을 단숨에 배웠고 적벽대전 이후 형주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무력과 지략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주는 지키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조조의 위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손권의 오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형주를 지키려면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관우는 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219년 여름이었습니다. 관우는 북쪽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조조가 보낸 우금과 방덕의 7만 대군을 상대로 한 전투였습니다. 당시는 장마철이었습니다. 관우는 물을 이용한 수공 전략을 펼쳤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한수가 범람하자 우금의 군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우금은 항복했고 방덕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관우에게 참수당했습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조조의 7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천하가 진동했습니다. 조조는 수도를 옮기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전해집니다. 관우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위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권이 움직였습니다. 형주는 원래 오나라가 노리던 땅이었습니다. 손권은 형주 동부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손권이 자기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켜야 했지만 관우는 이를 거절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관우와 손권의 관계가 매우 나빴던 것은 분명합니다. 관우는 오나라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마량, 미방 같은 부하들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정사에서 관우는 사대부들을 아꼈지만 병졸들에게는 오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손권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느라 형주 방어가 약해진 틈을 탔습니다. 오나라 대도독 여몽을 보냈습니다. 여몽은 병을 핑계로 후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관우는 방심했습니다. 형주의 병력을 빼서 번성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몽이 급습했습니다.
백이도강 작전이었습니다. 상인으로 위장한 오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형주의 주요 거점들이 차례로 함락됐습니다. 관우는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주는 오나라 손에 넘어갔고 퇴로가 끊겼습니다. 번성 공격을 중단하고 남쪽으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주를 지키던 부하들이 항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방과 사인이 오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들은 관우의 가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몽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투항한 촉한 병사들의 가족을 후대했습니다. 관우 군사들의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둘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우는 고립됐습니다. 수만 명이던 군대가 몇백 명으로 줄었습니다. 맥성으로 퇴각했지만 작은 성으로는 오나라 대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익주에 있었고 성도에서 형주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제갈량이 군대를 보냈지만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손권은 항복을 권했습니다. 관우는 거절했습니다. 220년 겨울 어느 밤이었습니다. 관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관평, 부하 조루와 함께 성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북쪽 익주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몇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나라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충이 복병을 깔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임저 부근에서 관우 일행이 매복에 걸렸습니다. 59세의 노장은 끝까지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관우, 관평, 조루가 생포됐습니다. 손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손권은 마지막으로 항복을 권했습니다. 관우의 명성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나라의 장수로 삼고 싶었습니다. 관우는 거절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관우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손권은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220년 12월 관우와 관평은 참수당했습니다. 천하를 떨치던 장군의 최후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우는 정말 쓸쓸히 죽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을까요? 관우의 번성 공격은 전략적으로 타당했습니다. 조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촉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우금의 7만 대군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관우는 오나라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손권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나라 사람들을 경멸했으며 동맹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관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만인지적이라 불렸지만 관우는 병졸들에게 오만했고 사대부를 아꼈다. 장비는 군자를 존경했지만 소인배들을 학대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관우의 교만함이 파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형주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북쪽에 위나라, 동쪽에 오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촉한 혼자 형주를 지킨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제갈량의 융중대 전략도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관우는 이 불가능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쓸쓸한 죽음일까요? 아니면 장군다운 최후일까요? 관우의 죽음은 촉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비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221년 유비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이릉대전입니다. 장비도 복수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출정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221년 장비는 부하 범강과 장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유비의 형제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22년 이릉대전에서 유비는 오나라 대도독 육손에게 참패했습니다. 촉한의 정예군이 전멸했습니다. 유비는 백제성으로 도망쳤고 223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관우 한 사람의 죽음이 촉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관우를 잊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관우에게 시호 장무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미시인지 악시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관우를 중요한 인물로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후대의 관우는 신격화됐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무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고 명청 시대에는 관성제군으로 승격됐습니다. 전국에 관우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왜 관우였을까요? 관우는 의리를 지켰습니다. 조조에게 후대를 받았지만 유비에게 돌아갔습니다. 번성에서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교만했고 외교에 서툴렀으며 부하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우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우는 뛰어난 무장이었고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오만함이 동맹을 잃게 만들었고 가혹함이 부하들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고립은 파멸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관우는 형주에 고립됐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서 동맹을 잃었습니다. 구원군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셋째, 신념은 힘입니다. 관우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220년 겨울, 맥성에서 죽은 관우. 천하를 떨치던 장군은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